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일주일에 그냥 네. 제가 굿모닝 인포맥스 진행하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아침 몇 시일까요? 7시 한 네, 20분쯤에 댓글도 가끔 달아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막 몇 번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6시 10분입니다. 아침 6시 죄송합니다. 10분. 네. 제 방송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그래도 꽤 진행을 했고 요즘도 매일매일 경제 쪽의 전문가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 건 많잖아요. 제가 지난해 이제 후반부터 좀 느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신흥국 시장을 얘기를 하신다. 특히 중국 쪽을 굉장히 주목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적실성 있는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찐 중국 전문가를 모셔봤는데 모셔보기 전에 저는 이 진행을 하면서 카페 빈센트 진행을 하면서 네. 빈센트님도 중국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의견이 많으시다. 네.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다 느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보통 네. 연간 전망을 작년 연말쯤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중국의 리오프닝이 네. 3월 양회를 전후로 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이 상당 부분 빨라졌기 때문에 네. 또한 구독형 전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변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3월달 리오프닝의 상수에서 이제는 좀 더 앞당겨진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변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 중국의 경기 향방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고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분에 대한 이견이 참 많아요. 과연 이분 예전에 한 2000년 초중반에도 중국을 다뤘던 분인데 아직까지도 다뤄? 라는 생각이 있고 야 이분이 거의 좀 화석 같은 존재인가? 라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랑도 친분이 많기 네. 때문에 오늘 이분을 특별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누구신가요? 네, 저와도 인연이 꽤 깊으신 네. 분입니다. 일단 뭐 잘생겼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팀 신흥국 주식 김경환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트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작부터 두 번 디스가 화석하고 잘생겼다는 그 디스예요? 왜요? 왜요? 저는 디스라고 생각하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중국 애널리스트 오래 했습니다. 김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석은 이제 확인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잘생겼습니다. 그게 왜 디스입니까?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카페 빈센트 출연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빈센트님하고는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것만 잠깐 봐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하나증권에 있는데 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원조 터줏대감은 저희 빈센트 오. 네, RA 때부터 해서 터줏대감이었고 저는 이제 이직을 하면서 자리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네,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중국이랑 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업무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와, 일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뭐 네. 친분도 있으시고 또 그렇죠. 의견에 있어서는 또 그만큼 치열하고 뭐 이런 네. 관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이런 대외 활동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코노미스트를 했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뭐 이런 말이 약간 쌍스러울 수도 있지만 몸값을 올리려면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글로벌 경제는 당연히 봐야 되고 환율을 해야 되고요. 네. 중국을 해야 돼요. 오. 근데 중국을 하려면 중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네. 아니면 중국어가 좀 능통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욕심많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딱 보고 정말 인투이션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을 친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들의 현명하시네요. 리서치를 제가 달달달 외운단 네. 말이죠. 제가 여의도에서 이 중국에 대한 뷰를 처음 접한 분이 이 김경환 파트장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역사의 뒤안기고 사라진 현모 증권의 중국 담당이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애널리스트가 여의도에서 미팅을 잡을 때 이런 펀드 매니저들을 보통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를 찾아갔어요. 이거는 약간 좀 자존심을 그럼 좀 굽힌 거예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배워야 되니까 네, 프로는 항상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셨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비록 신입사원의 RA가
이만저만해서 중국에 대해서 팬인데 한번 보고 오.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점심을 한번 먹었었던 연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나중에 잘 됐을 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가 비록 좀 비루할 때 이런 별로 없었을 어려울 때, 때. 네. 네. 그럴 때 저를 이제 손을 뻗쳐주는 인연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그중에 한 있는데 네, 그분이었다. 아, 말씀을 야, 드립니다. 첫 만남 썰 이렇게 네. 또 두 분의 처음 썰. 공개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냥 정리하면 그냥 들이댔다고. 그냥 들이댔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굉장히 하면 들이대서 업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그 인연으로 이제 같이 일하게 됐죠. 그래서 아.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두 분의 인연, 오늘은 또 어떤, 네. 오늘 약간 좀 두 분의 친분 플러스 뭔가 썰전 느낌도 네. 제가 한번 기대가 되는데,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질문을, 파 트장님 그러면은 찐 중국 전문가, 뭐 중국 전문가 애널로서의 화석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북경에서 공부하셨다고요? 어떻게 중국 경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전문가를 만들어 주신 셈이고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1세대 주재원이셨습니다. 저희가 오. 한중수교가 92년 8월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문 사태의 3년 후죠. 그래서 굉장히 중공이라고 저희가 불릴 때 굉장히 이질감 있고 생소할 때 먼저 중국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 제가 따라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요. 한 10년 정도 체류했고 이제 좀 있으면 용퇴하는 리커창 총리의 후배인 베이징대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한국을 오는 것보다는 중국어가 기회가 있겠다고 아버지께서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기업들 이제 나갈 때였기 때문에 그 선택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선택이 됐고 한국에 와서 이제 중국 경제, 증시, 또 중국 관련 업종들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제는 진짜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만 보면 안 되고 그 앞뒤를 정말 다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있으시겠습니다. 일단 뭐 개혁 개방하고 저희가 간 셈이라서 한중 간의 어떤 그 무역 혹은 뭐 그런 비즈니스한 걸 제가 아버지가 한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금융권에서 제가 좀 느끼면서 뭐 일종의 흥망성쇠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있는 셈이죠. 앞에서 화성 얘기를 해갖고 제가 좀 그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이 민감한데 저도 뭐 이제 업계 들어와서 한 13년, 15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제는 직접 투자로 또 가는 시대다 보니까 국내 중국 수혜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또 일부 뭐 반중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민감한 상황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보려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잠깐만요. 근데 형이 여의도에서 중국 가장 먼저 한 건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아니야, 그렇지는 아, 또 있어요? 아, 누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아, 많았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아, 네. 좋긴 맞는데. 나는 이런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부터 해서 아, 1호 아니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봐요. 있었구나. 한국인 중엔 좀 앞이었지.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맞아, 한국인 맞아. 1호잖아요. 그건 맞다고요? 그러면 이로 아니에요? 제 기억이 그거거든요. 아니, 저는 화석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천안문 사태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앞이었나 제가 약간. 북경대 학번 얘기하면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 진짜요? 그때 개혁 개방을 했냐고. 네, 그래서 굉장히 동안이시군요. 네. 네. 중국 경제 얘기로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네. 부동산 침체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좀 사라졌던 게 최근 2년이라서 저희가 중국 관련 3대 위험이 작년에 이제 체제 위험, 그 다음에 규제 위험, 장기 침체인데 저도 중국 지표를 굉장히 많이 뜯어보고 분석하는 편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지표를 뜯어오면 뜯을수록 수렁에 빠질 정도로 사이클이라는 게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표현으로 여전히 지하실에 있는 상태고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 한참 밑에 지금 성장률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침체에 이제 나오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려고 네. 이렇게 하는 네. 그 상태. 그거를 제 생각에 이제 코로나부터 해서 조금 길게 보셨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비롯한 EM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에 돈이 좀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춘제 이전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 뭐 2월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당대에 치르고 하면서 극단적인 부정론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돈이라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지표가 뭐 한참 돌기도 전부터 중국 관련 베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1월 달까지 외국인이 이제 처음에는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들이 들어왔었고 1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가 폭풍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중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관련 자산군 중에서 뭐 구리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항생지수, 또 호주 달러, 뭐 당연히 위안화 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저점 대비 좀 오른 상황이고, 다만 이제 춘절이 끝나고 단기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입증도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네. 또 중국의 집단 감염이 공식 데이터는 다들 논쟁이 있지만 어쨌건 추세 자체는 1월에 정점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 올려놓고 다음 단계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경환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이클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것은 재고가 있을 수 있고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동성은 지난해 인민은행이 무한대로 사실 돈을 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응축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재고나 투자, 생산 이 사이클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조금 제한됐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풀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글로벌 증시를 붐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가장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그 근저에는 금리가 있고, 또 그 안에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원자재가 네.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수요라는 게 좋은 건 분명 맞지만, 혹시 시차를 가지고 글로벌 경기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자극하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간밤에 또 파월 의장도 네.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오히려 글로벌 기대감을 다 올해 하반기에는 억누를 거 아니냐. 그렇다면 중국발 수요가 너무 좋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럴 때, 왜냐하면 상황이 정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난해부터 많은 주식들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 익절을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중국발 기대감은 물론 좋다. 그런데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당장 얼마만큼 올지가 사실 중국 전문가한테 너무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발 자극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분명 올 텐데 네. 얼마나 세게 오냐에 따라서 이 중국이 올해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뭐 이콘이나 전략하는 쪽이 예측 불가 영역이죠. 작년에도 러우 사태 같은 거 이후의 임팩트나 지금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쉽진 않고, 또 각국들이 아무래도 뭐 효율성이나 비용보다는 정치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리쇼링, 다극화 이런 것들이 인플레 얼마든지 촉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체 글로벌 원자재 수요의 한 40에서 50%를 책임지는 중국이 회복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한 지표로 좀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저는 이제 미국은 CPI를 많이 보니까 소비국이니까 이렇게 보지만 중국은 생산국이잖아요. 세계 공장이니까 그들의 출고 가격인 도매 물가, 즉 생산자 물가를 많이 보는데, 네. 생산자 물가요? 네, 생산자 물가, PPI라고 하죠. 네네. 도매 물가보다는 이제 출고 가격, 공장 출고 가격이죠. 그 PPI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일단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일단 플러스 영역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발 인플레 수출이나 중국이 유도하는 전반적인 그 인플레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021년까지 엄청나게 치솟은 다음에 후행적으로 선진국 수입 물가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거대한 흐름 자체는 지금 방향은 일단 내려가는 중이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자산가격 미리 지금 반영해서 올랐지만 네. 여전히 지하실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지상으로 나올랑 말랑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검증하는 단계가 첫 번째 같고, 그 다음 단계, 즉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한 5, 6%로 보는데 지금 중국 성장률 사실은 2%, 3%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온 단계에서 이제 그 잠재 성장률에 터치를 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 2단계의 중국발 물가를 좀 더 고려해도 되지 않겠나. 그만큼 제가 중국에서 좀 자세히 보는 중국 내 전반적인 재고는
여전히 재고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고 저희가 이제 국내를 보고 또 중국의 종목을 보다 보니까 재고 조정 앞단에서 많이 한 종목 위주로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은 대만, 한국, 중국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원재료 중심으로는 이제 수입을 할 것 같아요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 전반적인 재고 레벨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즉 중국이 여전히 디플레이션 수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의 회복은 인프라 투자 쪽, 뭐 전통 인프라, 네. 혹은 뭐 엄청 뭐 땅을 파가지고 하는 부분들, 혹은 지금 헝다그룹 사태도 지금 뭐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핫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저희는 바닥 확인을 올해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최근에 모든 자산군들이 중국이란 이유로 다 올랐지만 그 기저에는 구리처럼 재고가 낮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가라든지 이런 어떤 감산이나 재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 수요 회복을 여전히 검증해야 되는 품목들이 커머디티 쪽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우가 아닌가. 물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중국 회복을 먼저 좀 보자는 게 제가 좀 빈센트 조금은 네. 다른 의견이고 빈센트 좀 더 보는 큰 그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발하는 걸 좀 우려하는 거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오늘 김경환 위원을 모셔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이건 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재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고는요, 여러분,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미국도 지난 4분기 GDP가 좋았잖아요. 네. 경기 침체다 난리가 났는데 GDP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 지표를 분해해 보면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워낙 높았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재고를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래 수요가 좋을 것처럼 해서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워낙 많이 만들었던 게 안 팔릴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산수, 즉 상계상 GDP에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말이죠. 지금 중국의 재고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좋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일단 포인트라서 네. 앞으로 중국의 GDP가 나오면 이 재고를 물론 보셔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말씀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중국의 이 PPI라는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이게 플러스권에 진입했을 때가 그때 뭐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한번 고민해 볼 때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쭈고 싶은 건, 자, 이젠 시청자분들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다 감을 잡으세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생산자 물가를 적어도 한 달 아니면 정말 한 일주일이라도 먼저 선행하는 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자체도 우리가 선행 지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또 선행하는 네. 생산자 물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이 있다면 궁금해요. 그게 뭘까요? 정답이고요. 저희가 이게 시장이 점점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지표를 이제는 뭐 주간, 월간이 아니라 데일리까지도 쪼개고 있는데 사실 제가 중국에서 제일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행 지표는 생산자 물가 하나. 네. 그게 이익이기도 하고 재고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단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지금은 떨어지는 중인데 과연 언제 플러스가 될지 보려면 다각도로 볼 때 일단 최근에 보는 것 중에 중국의 주택 거래. 주택 거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워낙 관심이 많고 사실 중국의 많은 매니저들이나 중국의 이제 펀드 운영하는 중국 투자자들도 주택 거래 회복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바닥을 찍는지 여부가 PPI의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좌우를 할 것 같고. 중국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엄청 커서 그런 네, 거예요. 네, 임팩트가 워낙 크고 사실 작년에 경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위기 얘기는 저도 10년째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지만 지금같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죠. 그래서 경제 충격이 워낙 컸고 지금은 바닥을 좀 기다리는 단계긴 한데 주택 거래를 저희가 데일리나 위클리로도 볼 수 있고 뭐 제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곤 있는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생산자 물가 앞으로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재고 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완성품 재고나 원재료 재고, 원자재 재고가 있는데 원재료 재고 같은 거를 저희가 PMI 지표 안에서 좀 미리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PMI 다 좋을 줄 알아서 중국 뭐 올라갔다고 해도 별로 반응도 없었는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원재료 재고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중국의 결과적으로 생산자 물가를 보기 위한 빌드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예상에는 한 2분기는 돼야 생산자 물가가 지상으로 좀 올라올 것 같다. 그 다음에 흐름은 수요에 달렸겠죠. 네. 네네.
제가 좀 단순하게 두 분의 생각을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지하에 있는 건 맞다. 중국 경제가 지하에 있는 건 맞고 막 올라오는 중인데 빈센트 같은 경우는 이 지하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쯤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해서 이걸 더 막 짓누르는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니까 리스크 팩터가 먼저 네. 눈에 들어오는 거는 태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이 물론 동의하고 저도 바라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시장은 잡았다 그러고 중앙은행들은 아직 멀었다 네.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더해진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저는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무게를 주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려도 진짜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파 팀장님은 아직 지하에서 지상으로 완전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걱정은 좀 시기상조고 네. 지표들을 좀 따라가면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미련이 아직 회복 쪽의 미련이 워낙 작년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많은 투자자도 힘드셨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는 마음 기대 반 또 저희 예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중에 뭐가 맞을지는 당연히 두 분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알고 흐름이니까. 있어요. 왜요? 저는 경환 형이 맞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업에 계시니까 맞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리스크 팩터니까 말씀드리는 네. 거고 또 이거를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네네. 중국이 올해 숫자상으로 보면 워낙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안 좋아질 수 없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낮았으면 좋은 게 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태를 이렇게 보면 뭐 소비가 좋아질 거냐, 투자가 좋아질 거냐, 아니면 수출이 좋아질 거냐. 근데 소비가 좋아질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컨센서스로 지금 자리 잡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소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사는 재화 소비가 있고 용역과 비슷한 서비스 소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재화 중심의 소비가 중국을 이끈다면 그거에 대한 여파는 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또 재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서비스 중심의 소비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과거와는 없던 패턴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일종의 스피로버, 그러니까 뭐 낙수 효과, 떡고물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이제 안 떨어지니까 네. 뭐 우리나라가 거기서 뭐 서비스 재화나 이런 쪽 서비스 소비에서 뭔가 수혜를 볼 게 그쪽 관광 여행이 뭐 국내로 오지 않는 이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충분히 중국 쪽 그 서비스 쪽에 대한 회복을 올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탄력적일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그로 인한 국내 수혜는 뭐 한중 교류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확대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하고 그 팬데믹 직전에 2017년과 19년 사이의 3년 동안 중국의 각 지표들을 망가진 것과 혹은 팬데믹 때 더 좋아진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팬데믹 3년 동안 더 좋아진 지표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증가율이나 절대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수출은 더 좋아졌고 중국의 제조업과 제조업 순이익이나 설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은 당연히 더 증가율이 더 좋아졌었고 실업률은 또 당연히 3년 동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추세보다 증가율이 거의 반토막 혹은 굉장히 추세 밑으로 떨어진 것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가계 쪽의 소비, 서비스 지출, 부동산 개발 투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비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뭐 서비스 회복이 탄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재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그들의 물건 소비에 들어가는 걸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걱정도 약간 다음 단계라고 저는 좀 보는 입장이고 첫 단계는 너무 안 좋았었던 소비나 민간, 가계, 또 민영 기업들 이런 쪽의 전반적인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올해는 좀 회복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너무 세부화해서 지금 서비스를 발라내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보는 지표들은 2년 동안 추세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떡고물이 올해는 있을 걸로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이죠. 파트장님, 저 문득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궁금해지는 지표 얘기를 이제 다양하게 지금 많이 해주셔서 중국을 워낙 오랫동안 이제 경제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네. 중국 지표나 숫자 발표되는 거에 대한 약간 불신이랄까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신뢰도 네, 말씀하시는 신뢰도. 거죠? 네, 신뢰도 얘기 많이 이런 좀- 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믿고
그럴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만 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애널리스트들도 아, 그래요? 아마 이제 별표로 해서 표시를 하면 요거는 좀 덜 믿고 요거는 안 믿고 나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쪽에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의 차트북이 점점 세분화되고 더 민간 지표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관영 지표들도 그 안에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은 누가 봐도 저희가 좀 신뢰도가 낮죠. 그리고 뭐 GDP까지는 믿는다고 쳐도 세부 지표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표들이 좀 이게 신뢰도가 좀 나눠지고요. 그래서 중국을 보는 방법은 제 지표를 아까 많이 쪼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뭐 속일 수 없는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산업 생산을 좀 믿기가 어려우니 산업 생산의 지금 화력 발전이 70%니까 화력 발전 전기 소비량, 화력 발전량을 보고 그것도 좀 애매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석탄 양을 보고 석탄 양도 못 믿겠다 그러면 석탄상에서 생산하는 양이나 얼마나 소모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고 혹은 인공위성까지 보고 미세먼지까지 보는 방법인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만큼 지표를 좀 많이 쪼개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간극들을 중국 투자자들을 저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는 좀 세련되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지표를 무조건 못 믿기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것과 아닌 걸 좀 발라내고 이제 월간 주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많이 구축은 해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제로 코로나랑 네. 부동산 침체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과거보다는 좀 예측성이 있고 신뢰도는 좀 높아졌다고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제가 뭐 친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대에 오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발달되면서 우리가 흔히 정형화된 매크로 데이터 말고 되게 세세하게 모든 데이터를 트래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걸 다 세세하게 하는 것이 노이즈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필요한 거고 김경환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주요 언론사에서 가장 1등 애널리스트로 등극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쪼갤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논리로 이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근데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은 거 보면 네.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희에서 한 2, 3일 격차로 오니까 네. 제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주변에 미세먼지도 가끔 올려요. 네. 네, 그래서 그쪽 에어 쪽 뭐 맵으로 해서 미세먼지 쪽 상황도 보여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좀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좀 괜찮다 최근에 많아졌기 맞아요. 때문에 앞서서 선행 지표로 좀 많이 보여드리죠. 그리고 심지어 리오프닝 같은 것도 지금 시장에서 중국 방역 당국 얘기하는 거 잘 못 믿으시잖아요. 사망자, 뭐 위중증 이런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뭐 지하철도 보고 도로 혼잡 지수도 보고 또 바이두 검색 지수도 보고 다 세부해서 봅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미세먼지 얘기 드린 건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실제로 봅니다. 보시는군요. 그게 예측성이 좀 있죠. 한 70% 정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이 중국의 미세먼지는 네. 여의도의 임원분들이 엄청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주말에 골프 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밑에 직원들이 네, 이번 주는 열심히. 이렇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예정돼 있는 중국의 양회 얘기를 네. 좀 넘어가 볼게요. 전인대 시작으로 해서 양회가 3월 4일, 3월 초로 예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죠.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중국이 양회라는 회의가 이제 전인대나 정치협상회 네. 두 개의 회의라서 네, 양회잖아요. 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딱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이제 딱 남은 셈인데 뭐 다른 얘기지만 어제 저녁에 촬영일 기준 어제 저녁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라스트 댄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더 선배님. 마음과 함께 1인자 독주 시대가 되면서 뭐 상황상 2인자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식으로 되다 보니까 더 측은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건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서 즉 전인대 개막일 첫날 그 총리가 한 2시간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양책이나 성장 목표 이런 거 제시하는 것들을 감수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관영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전인대의 경우는 항상 좀 소문난 장치에 좀 먹을 건 없었던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월 장세보다 오히려 열리기 전 지금 2월달 장세가 더 좋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각 부처들이 이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좀 냄새가 날 수 있게끔 혹은 조금 이제 복선들을 까는 시기가 2월이고 3월은 회기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중립적인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건 큰 그림을 그려지는 자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컨셉은 어떤 정량적인 수치 목표, 올해 몇 프로 성장한다, 재정 적자가 뭐다라는 부분보다 더 관심사는 민간 기업과 민영 기업들에게 올해는 냅둘게. 이 냅둘게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국을 중요하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보신 건 다 아시겠지만 네. 반독점법, 공동부유, 네. 탄소 중립,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괴롭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목적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산업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네. 특히 민간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규제에서 지원한다는 확신을 주는 발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얘기는 아마 뒤로 뺄 것 같고요. 굉장히 지원하는 정책을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소비 같습니다. 네, 소비.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이 소비나 수요라는 단어를 최우선 순위로 전인대 건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놓고 보면 체질 개선 얘기하면서 네. 공급 혹은 뭐 질적 개선, 네. 규제가 화두였어서 이번에 이제 그냥 투자자들은 소비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규제에서 네.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 저는 약간 대표적으로 마윈 회장이 네. 좀 떠오르네요. 네. 이게 거의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기업을 좀 통제하고 그렇죠. 네. 최근에는 마윈 회장도 좀 활동을 재개했다는 태국에서 그렇죠. 한다고 지금 뭐 관련주들이 네. 많이 좀 올라갔었죠.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부의 움직임과? 일단은 중국 쪽 입장으로 보면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범이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볼 땐 그 규제 방식이 굉장히 이질감을 줬고 그게 결국에 중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거 영향을 준 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플랫폼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반독점법은 이제 중국 쪽의 표현으로는 일단 세팅이 끝났다. 그걸 빌드업하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채찍에서 당근이다 라는 스탠스라서 아직도 반신반의하시지만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규제는 끝났다는 것까지는 다들 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영기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과 플랫폼 기업들이 생태계를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 정상은 좀 시켜놨지만 그 다음 단계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돈을 쟤네들이 과연 이제 과거처럼 벌 수 있을까? 이 환경에서 이거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좀 많이 실망하셨던 네. 빅테크 기업들 네. 이런 쪽에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